와이프분들하고 남편분들이 동상이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출근할 때 고속도로 타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이러면은 요 바로 카바 탁 들어가지고 바로 직진하면은 고속도로다. 여기 위치가 괜찮아. 위치가 좋아. 생각하고 와이프분은 또 다른 집에 여기 보니까 란드리 룸이 내가 봤을 때 거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세탁 끝낸 다음에 드라이 딱 끝낸 다음에 그거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거실 소파에서 TV 보면서 개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판타지를 돌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홈 인스펙터가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파이프가 조금 이거는 교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파이프 정도야 우리가 뭐 교체를 하죠.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지붕을 교체한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년 후에 지붕을 교체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가리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나 미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통장에 돈이 이제 따박따박 꼽히기 시작하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미국에서 시작하면은 주변 사람들 중에 아니 20대 중반이고 20대 후반인데 벌써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내 집 장만이 낭낭하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슬슬 내 집 장만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미국 특유의 그 복층짜리 건물에 앞마당 뒷마당 깔려있고 뒷마당에서 바베큐 굽고 가족들하고 함께 고기 썰고 와인도 때리는 그런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이리저리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보다 집 가격이 훨씬 싸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당연히 뭐 뉴욕 시내나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동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외 지역, 뭐 신도시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댕기고 고정 수입이 따박따박 꼽히기 시작하면은 미국에서는 대출이 한국보다 엄청 쉽다는 겁니다. 왜냐? 미국에서는 실거주를 위해서 주택 대출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선금을 주택 가격의 5%만 내면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7억짜리 주택을 산다. 그러면은 5% 본인 부담금 3,400만 원만 꼽아주면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3,400만 원만 내가 돈이 있으면은 대출 끼고 주택 구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첫 내 집장만 대출 같은 경우에는 3.5%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엄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 영주권 없이 비자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절차나 대출 조건이 좀 더 까다롭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 20대 중반 후반에도 집을 구입하게 되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미국 주택 구입 요령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대충 가격에 맞게 지역에 맞게 들어간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 한국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 평생 아파트에서 층층이 겹겹이 살다가 미국 주택을 보면은 일단 새롭다는 거죠. 그런 새로운 문화에 대한 판타지가 씌어있기 때문에 이 집이 실제로 얼마나 낡고 오래된 집인지 일단 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동네가 얼마나 살벌하고 후달리는 동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집을 덥석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허니문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 난이도를 급상승시키는 미국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유형에 대해서 오늘 시원하게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웬만하면 오래된 집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래된 집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 기준으로 뭐 20년, 30년, 40년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70년 이상 된 집도 있고 동부 쪽으로 가면은 심지어 100년 이상 된 그런 집들도 오래된 집 고려 대상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오래된 집은 당연히 리모델링을 하죠. 그런데 무슨 60년, 70년 이상 된 집인데 리모델링이 됐다? 그러면은 열의 9은 거의 낙후된 지역이지만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뭐냐? 시내랑 가깝거나 도심이랑 가까워서 지리적 이점이 있는 동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주로 부동산 투자업체들은 일부러 이런 집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좀 가까운데 낙후된 지역에 있고 집이 다 빠졌고 동네도 조금 날카로운 동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업체 사람들이 쭉쭉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냐? 낙후된 집은 고치면 그만이지만은 지리적 이점 이거는 돈이 있다고 해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낡고 낙후된 집을 산 다음에 투자업체들이 하우스 플립이라는 거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테리어를 신식으로 전부 다 싹 다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투자업체들이 호구가 아니잖아요. 최대한 남겨 먹으려고 진짜 싼 자재, 최대한 저렴한 방법과 저렴한 인력으로 리모델링을 때립니다.
그래서 주로 뭐 타일이나 벽자재, 부엌 싱크나 캐비넷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인테리어만 리모델링을 조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그렇게 만들고 팔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뭐 고장이 나거나 누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다음 주택 소유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업체 입장에서는 무슨 엄청난 장인 정신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대충 리모델링 깔끔하게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젊은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이런 집을 보러 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이제 돈 따박따박 꼽히기 시작하니까 이 돈에 대한 어떤 개념이 완전히 빠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허니문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설레고 새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살 때도 여기서 우리가 보금자리로 삼으면은 정말로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꽃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사생활이 보호 안 되는 그런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미국에 오니까 널찍한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집을 보러 오는 거예요. 30대, 40대 위로는 자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가까이 살기보다는 외곽 쪽으로 조금 더 빠져가지고 큰 평수의 집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도심이 주는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침 식사 잘하는 식당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 가까운 데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 중에는 문화상 이 운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도심 편의시설 이용이나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도심 주변에 있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심 주변 지역에 리모델링 된 그런 낡은 집을 많이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따야 연식이 꽤 되는 집인데 깨끗하게 잘 해놨네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 벽 안이나 천장이나 층간 사이에 깔려있는 배관, 전기 배선, 하수 배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서부에는 이런 집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이제 동부 쪽으로 가면은 납을 이용해가지고 파이프를 깔은 그런 오래된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미국 역사상 1940년대 들어가지고 납이 사람한테 유해하다는 그런 인식이 살짝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86년대인가 그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납 파이프 사용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도 안 바꾼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납 파이프로 공급되는 물을 때리는 거예요. 성면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천장에 보면은 팝콘 실링이라고 해가지고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집이 있거든요. 기관지로 그거 다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면으로 된 집도 많고 이거를 아직도 안 바꾼 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집을 팔 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고 무턱대고 집을 샀다가 다음에 자기가 팔려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 상대로 이거를 팔려고 하면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굴뚝이에요. 굴뚝. 70년대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집 난방을 실제로 벽난로로 했던 집도 많습니다. 지금이야 도시 지역에서 벽난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동네도 있고 뭐 벽난로를 가스 난로로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집이 대부분이지만은 예전에는 진짜 나무로 땔감으로 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 이 굴뚝 청소가 제대로 안 된 집들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가본 집들 중에는 굴뚝에 몇십 년 동안 방치된 재가 꽉 막혀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굴뚝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집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은 집을 홀라당 다 태워먹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니까 굴뚝 관리가 안 된 집은 집을 살 때 이거를 담보로 가격 쇼부를 좀 보시거나 계약 전에 이렇게 관리를 완료하는 쪽으로 이제 조항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 배선, 지붕 보수, 비가 많이 내리는 쪽은 지붕 보수도 10년 주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문제들도 많은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집은 당연히 문제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돈에 맞게 집을 사는 분들이나 미국 문화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깨끗한 인테리어만 보고 돈에 맞으니까 그냥 집을 샀다가 독박 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수 위험 사정권에 있는 집을 조심해야 돼요. 전국 평균 홍수 보험료가 1년에 120만 원 돈이 나갑니다. 근데 강수량이 상당히 일정한 동부 쪽은 홍수 보험료만 1년에 1,600달러, 그러니까 많게는 5,000달러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홍수 보험료만
24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깨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특히 미국에서는 집 가격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보험료, 유지 관리비 이런 것처럼 집을 구입한 이후에 깨질 돈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워낙 관리비, 공인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주택보험도 엄청 비싸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홍수 위험이 비교적 적은 언덕 위에 있는 집이나 서부 사막 지역처럼 건조한 지역은 괜찮느냐? 아닙니다. 왜냐? 이런 동네도 여러분들 홍수 관련 조심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잘 설명도 안 해주는 건데 제가 TMI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스베가스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건조하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라스베가스에도 한 번씩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건조하다는 남부 캘리포니아에도 한 번씩 비가 집중적으로 퍼붓는 시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번씩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한 번씩 비가 많이 내린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내리는 거지 1년 내내 비가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은요, 이미 도시를 개발할 때부터 배수 시설이라든지 홍수 예방 조치를 야물딱지게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서부 사막 지역이나 건조한 지역은 홍수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홍수가 한 번씩 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 LA 주변 지역에 살 때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병원 약속이나 저녁 약속, 점심 약속 이런 거 전부 다 취소하고 그냥 집에 짱 박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비 오는 날에 운전하면 위험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폭우가 가끔 찾아오기 때문에 유독 피해를 받게 되는 집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집 주변에 보면은 움푹 패인 잔디밭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디밭이 쫙 깔려 있는데 이렇게 움푹 패여 있고, 그 움푹 패여 있는데 제일 낮은 지역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수구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평시에는 그냥 주변 지역 사람들이 여가 활동이나 아니면은 애들 뭐 축구 경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도록 공원이나 관상용으로 쓰이지만은 이렇게 움푹 패이게 만든 이유는 홍수가 났을 때 물을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내면은 하천 주변 지역이 완전히 잠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임시적으로 가둬놓는 임시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움푹 패인 잔디밭이 많은 곳은 홍수 대비를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잘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인터넷에 보면은 flood hazard area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빗금을 이렇게 쳐놓습니다. 지금 구입하려는 집이 홍수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잘 따져보시면은 독박 쓰는 거를 피하실 수가 있어요.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지진도 검색해보시면은 자기가 구입하고 싶은 그런 지역에 해당 지역이 지진 그 위험권인지 그거를 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덥석 사버리면은 더더더더 떨리는 거예요. 예. 아이고 오늘 뭐 옆집이 오늘 막 의무 방어전인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지진이 생겨가지고 집이 쫙쫙 갈라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홍수로 돌아와가지고 홍수가 오지게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홍수가 한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벽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그것도 문제지만은 집 기초 집안을 완전히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물난리가 난 후에 집 기초 집안에 틈이나 구멍이나 공간이 생겨버리면은 거기에 계속해서 물이 스며들거나 나중에는 집이 기울고 그러면은 집 내부 벽이나 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기반 공사 수리 비용이 여러분들 집 크기나 심각성에 따라서 5천만 원이나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신축 주택인데 제가 입주를 한 다음에 주변 지역에 저쪽에 언덕 위쪽에 신축 단지 건설업자들이 언덕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언덕에 돌덩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엄청나게 터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이랑 옆집이랑 포함해가지고 전부 기초 집안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집도 지금 기초 기반 수리공사 작업 진행하려고 지금 주택보험회사랑 씨름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텐션 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울적해졌죠. 예,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상황에 한번 대보세요.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아무튼 간에 다시 홍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홍수 위험이 없는 언덕에 있는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홍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하냐? 특히 건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언덕이라고 해도 나무가 없어요. 한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처럼 주변 야산처럼 나무가 우거지지 않습니다. 건조한 지역 사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무슨 세이지부시라고 해가지고 허리춤까지 오는 잡초나무 듬성듬성 있고 완전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우거지면은 나무 뿌리가 물을 움켜쥐고 단디 잡을 건데 대가리 다 벗겨져 있고 민둥산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언덕이면은 비가 모래나 흙을 쓸면서 주거지역 쪽으로 다이렉트로 돌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언덕에 살고 있는데 집 뒷문이나 지하에 흙탕물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쓱 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 뒷마당 뒤에 언덕이 있으면은 물길이 어디로 나 있는가 그거를 먼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돌스야, 그거는 이미 집을 지을 때부터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될 게 미국이 50개의 다른 나라로 만들어진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마다 건축 허가법이나 건축 허가 유도리의 정도가 또 다릅니다. 이런 허가가 엄청 빡세서 집 하나 짓는데 뭐 2년 걸리고 3년 걸리는 깝깝한 동네가 있는 거고, 이런 허가가 엄청 느슨해가지고 집 하나 올리는데 3개월밖에 안 걸리는 그런 신속한 동네도 있지만은, 대신 그런 동네는 3년 후에 집이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동네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집 짓는데 3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 자, 그리고 세 번째,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집을 살 때 지하실로 내가 딱 치고 들어갔는데 다 쓰고 난 물 먹는 하마 플라스틱 통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곰팡이가 눈에 보이는 상황도 있어요. 뭐 욕조 주변이라든지 뭐 이런데, 근데 벽 자재 속에 곰팡이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오랜 집이나 부실하게 건축된 집은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쏘는 스프링클러에도 누수가 되어가지고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벽면에 물이 새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곰팡이 이게 진짜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호흡기 문제나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거 비용에 뭐 1,000만 원 이상 깨지거든요. 미국에서는. 1,000만 원이 뭡니까? 자재 뜯어내고 갈아내고 복구하는데 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몸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빵상빵상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뿐이겠습니까? 나중에 집을 팔려고 해도 곰팡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집을 팔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바닥이라든지 배관 근처, 욕실, 주방, 뭐 다락방, 아니면은 창문 틀 있죠? 창틀 쪽에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눅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누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곰팡이가 진행되었다. 항상 꼼꼼하게 사전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고, 원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파이팅 있게 이런 걸 가지고 싸워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그냥 중개비 빠르게 닦아먹고 실적 올리려고 꼼꼼하게 안 싸워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홈 인스펙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지적해 줄 때가 있어요. 홈 인스펙터가 주는 보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서 뭐 엄청 길어요. 뭐 한 9장 정도 되는 거 주거든요. 그러면은 얼추 보는데 이미 여러분들 내 집 장만에 대한 어떤 그 꿈에 부풀려져 있으면은 그 홈 인스펙터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이 집에 꼽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홈 인스펙터가 아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이미 나는 그 집에서 바베큐를 굽고 있어. 뒷마당에서 바베큐를 굽고 있고 와인 한 잔 때리면서 고기를 썰고 있어.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부엌을 나는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리고 2층 위에 안방에 나는 어떤 침대를 올려올 건지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와이프 분이 요리를 잘 안 하시는데 주방은 또 이쁘게 또 꾸며야 되거든요. 그런 거 이미 다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고, 남편분들도 똥손인데 나는 가라지에 이거를 깔고 이런 식으로 공구 세트를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판타지를 돌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홈 인스펙터가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파이프가 조금 이거는 교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파이프 정도야 우리가 뭐 교체를 하죠.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지붕을 교체한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년 후에 지붕을 교체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가리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해당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슨 집을 사든 간에 오래된 집, 홍수 사정권에 있는 집, 곰팡이의 위험이 있는 집은 여러분들 믿고 그러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집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독박을 쓰게 되고 돈 1,000만 원 깨지고 2,000만 원씩 깨지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생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굵직굵직한데 돈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통장 잔고도 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직장에 잘렸어. 중간 텀에 봉급을 찔러주는 데도 있지만은 그 중간 텀에 봉급을 시원찮게 주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통장 잔고로 이거를 돈을 내야 되는데 한 달, 2달 못 내. 그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빡빡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데미지가 조금씩 쌓여가지고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고, 하우스푸어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력에서 가장 맥시멈으로 집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모든 부수적인 비용들을 낼 돈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집이 그냥 뼈면 앙상하게 있는 채로 대출금만 꼬박꼬박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하우스푸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집을 살면서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고 카드를 많이 쓰게 되고 이러면은 또 집구석이 또 굉장히 싱숭생숭해지거든요. 와이프랑 또 싸우는 날도 많아지고, 그죠? 그러면은 또 애들한테 또 영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미국 문화적인 상황이 있는 건데 이거를 모르면은 나중에 엄청난 금융 폭행을 당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후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딱 차고에 내 차 딱 대고 그 다음에 와이프 차 딱 대고 이러면은 딱 이거 짜부가 딱 맞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각이 딱 맞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캐비넷은 이 색깔로 갈고, 내가 봤을 때 가스레인지도 LG 거 이거 있긴 한데 굉장히 좋은데 이거 울프 걸로 좀 바꾸면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샤워가 지금 욕조가 있긴 한데 욕조를 걷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유로피안식으로 그냥 샤워로 크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둘째도 가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샤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러다가 뒤지거든요. 와이프분들하고 남편분들이 동상이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와이프분이 여기 하나 꽂혀가지고 이거는 모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나는 요거만 조지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남편분도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나는 이거를 밀고 붙이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상이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출근할 때 고속도로 타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이러면은 요 바로 카바 탁 들어가지고 바로 직진하면은 고속도로다. 여기 위치가 괜찮아. 위치가 좋아. 생각하고, 와이프분은 또 다른 집에 여기 보니까 란드리 룸이 내가 봤을 때 거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세탁 끝낸 다음에 드라이 딱 끝낸 다음에 그거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거실 소파에서 TV 보면서 개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다른 모든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경험담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집은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 집을 샀을 때 나중에 가치가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방 먼저 조지고 그 다음에 화장실 먼저 조지고 집에서 가장 가치 있을 만한 것에 이제 쇼부가 봐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양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와이프가 마음에 들면은 이미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을 와이프분이랑 손 꼭 잡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보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손을 잡고 밑돌쇠 영상을 보세요. 예. 배관이라든지 전기 배선, 플러밍 이런 거는 진짜로 돈이 많이 털리는 그런 쪽이거든요. 집이 아무리 이쁘고 집 인테리어가 아무리 신식이라도 뜯어봤을 때 개판이면은 돈 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집이 외관이 이쁘고 백야드가 이쁘면은 집 공사 한 번도 안 했는데 유튜브 보고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 다 잘해놨는데 유튜브 보고 내가 고치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시간도 없고 유튜브 보고 내가 알아서 요래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뭐 홈디포 한 번 가가지고 완벽하게 딱 고칠 것 같죠? 안 됩니다. 실패도 하고 요거 볼트가 요거 나사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홈디포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재를 또 사가지고 쓰고 이것도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사람 불러가지고 쓰는 비용을 다 쓰게 되는. 그러면은 또 와이프가 오빠 그냥 사람 부르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뭐 고칠 수 있는데 뭐 그래 뭐 내가 고쳐볼게 해가지고 뭐 차고에서 시름시름 해요. 오빠 근데 내가 알아봤는데 옆집 제시카는 사람 불렀는데 그거 얼마 안 한대. 그냥 사람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야 내가 이거 옛날에 해봤거든. 비슷한 거 해봤어. 내가 이거 유튜브 보면서 하면 돼. 해가지고 홈디포 왔다 갔다 뽀지르는 돌아댕겨요. 그러면은 와이프 한숨 쉽니다. 왜냐? 락카 하나 쳐야 되는데 이거는 또 반들반들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들반들한 걸 쓰면 안 돼. 매트 타입을 또 써야 된대. 그러면 또 마트 또 가야 돼. 그러면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찔락찔락거리다가 결국에는 사람 부릅니다. 와이프 없을 때 사람 불러가지고 쪽팔리니까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이런 집은 절대 사면 안 된다 해가지고 3가지를 꼽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 문화 그리고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